아, 안녕하세요. 첫 영상이 되겠네요. 세법의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회사에서 굉장히 일로 많이 하는데요. 아니, 제가 무슨 영상만 찍으면 아니면 뭐 얘기만 하면 다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재밌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는 텐션으로다가 영상을 한번 지속적으로 남겨서 어, 저의 이제 노잼 컨텐츠를 한번 탑처럼 한번 쌓아보려고 합니다. 총선이 끝난 지가 좀 됐죠. 총선의 결과가 다들 아시죠? 여소야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소야대가 되면서 실제로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뭐 없애야 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원래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사실 이미 법 개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완료가 된 것을 원래 2023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려다가 이게 무슨 주식시장이 너무 위축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적용하는 것은 시기가 알맞지 않다라고 윤 정부가 취임했을 때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행 시기를 2023년도로 늦췄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2023년도에서 2025년도로 늦췄습니다. 근데 2025년도로 늦췄는데 지금 그 총선 전에 금융투자 소득세는 유예하는 게 아니고 폐지해야 된다. 를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국내 주식장이 좀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쯤에서 뭐 국내 주식형 ISA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뭐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뭐 저 PBR 주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책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 총선으로 이제 그게 와르르 무너진 어떤 부분이 바로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 1월 달에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폐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 개정 사항이니까요. 근데 금융투자 소득세가 뭔지는 잘 모르면서 이렇게 좀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세가 뭐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없나요? 재밌는데. 여튼 금융투자 소득세는 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 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 이런 게 어떤 것이 주로 해당이 되냐면 뭐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펀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우리 은행에서 가입하는 예적금 같은 것들은 사실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죠. 원금 그대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 뭐 쿠폰 이런 게 뭐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좀 달라지는 거지 뭐 원본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없는 건데요. 금융투자 상품은 뭐 이렇게 원금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대신 뭐 수익을 보면 조금 더 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는 이런 상품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금융 투자 소득 중에서도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 샀는데 300만 원에 팔게 됐다. 그렇게 되면 300에 팔았고 100만 원에 샀으니까 양도 차익이 이제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내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나면 기존에는 뭐 진짜 내가 막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아니라고 하면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신용 안 쓰고 막 이제 샀다 팔았다 맘대로 할 수 있었죠. 여기 이제 부대되는 비용들만 좀 본인이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였는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이 되고 나면
어, 약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게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건데, 얼마의 금액이 넘어가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되냐라는 부분을 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개념이 기본 공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에는 기본 공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이고, 그 외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 원에 대해서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약간 비과세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지금 기본 공제를 넘어선 양도 차익이 발생한 사람들만 금융투자 소득세를 납부할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주식형 펀드에 수익이 6천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6천만 원 중에서 기본 공제 5천을 차감하고 나면 1천만 원이 남죠. 그래서 이 1천만 원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납부할 대상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게 이제 손익통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익통산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난 것과 손실이 난 것을 퉁칠 수 있다, 그러니까 상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기 전에는 중국에 100을 투자하고 미국에 또 100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시장이 기어가고 있고, 그다음 미국은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마이너스 80의 손실이 났고 미국에서는 100의 이득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80 그리고 플러스 100에 대해서 원래는 손실이 난 것에 대해서는 뭐 펀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요 손실이 난 거는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미국에서 난 이익 100을 전체를 다 과세를 하고 손실 80은 그냥 없는 셈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 금액이 100. 근데 요거를 이제 배당 소득세로 과세를 했었죠. 근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 중국에서 마이너스 80, 미국에서 플러스 100 이거를 퉁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80 플러스 100 더하게 되면 플러스 20이죠. 그래서 이 20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익통산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각 펀드에서 나온 손익을 서로 이제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자면 조금 더 합리적인 과세 방식이 아닌가. 정말로 내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손실이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2월 결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과거 5년 동안 발생한 손실이 있으면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이 손실과 이익을 기간은 발생한 기간은 다르지만 또 서로 이렇게 차감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퉁칠 수 있다는 부분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손절만 했어요. 몇 년 동안 손절만 한 사람인데 이번 한 해 이익이 났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좀 억울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나는 그동안 계속 손절맨이었어. 근데 이번에 한 번 이익이 났다고 세금을 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익 난 금액은 거의 없는데 이 세금을 내라 그러면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2월 결손금으로 퉁쳐지니까 이런 면도 방금 말씀드린 그 손익통산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좀 합리적인 과세 방식이 아니냐. 진짜 이제 기간을 통틀어서도 이익이 난 사람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근데 세율을 말씀드렸나요? 일단 그 금융투자 소득세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20%, 아닙니다. 3억 이하라고 하면 20%, 3억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25%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통산 가능하고 2월 결손금 적용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고, 또 과세 방법이 분류과세 방법입니다. 이것도 좀 약간 못 들어본 개념이시긴 할 거예요.
근데 분류과세라는 게 이제 그 다른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랑 따로 띄어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합과세들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들은 뭐 근로연금, 기타, 사업, 또 뭐 있죠? 금연기, 이자 배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한 해당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 달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엄청나게 근로소득이 많아요. 고소득자라던가 아니면 임대소득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다른 소득이 굉장히 크다면 이거를 쪼개서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절세에 큰 그 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융투자 소득세로 분류과세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종합과세 대상자, 그리고 특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좀 괜찮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세금이 납부하는 게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뭐 금융 자산이 좀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금융 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던가 분류과세 대상이죠. 뭐 이런 거 가입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금융소득은 금융소득대로 이제 나랑 뭐 근로나 뭐 사업소득이랑 합쳐서 과세가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한 이런 이제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가 따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쪼개가지고 내가 그 납부할 세금을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절세 전략을 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득이 원래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실제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뭐 건보료도 많이 내야 되고, 또 건보료 플러스 뭐 소득세 그 율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가 연에 1,500만 원, 그리고 ELT나 ELF에서 1,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고연봉자예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니까 당연히 합쳐서 과세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예금이자가 1,500, 그리고 ELF가 1,700 하면 지금 3,200에 대한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연간 2천이 넘으니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이랑 합쳐서 종합소득 세율이 뭐 6에서 뭐 45%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 세율 구간이 훨씬 더 높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과세 되는 소득을 조금이라도 쪼갤 수 있으면 분명히 유리할 텐데, 만약에 2025년도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적용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예적금 이자 1,500, 그리고 EL 뭐 F나 T 수익이 1,700,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이 1억 원인 경우에는 예적금 이자가 1,500이니까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리과세로 그냥 끝난다. 그리고 ELT 같은 경우에도 1,7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50만 원 공제를 해주게 되면 나머지 차액인 1,450만 원에 대해서 20% 세율로 우리가 세금을 내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 1억 원은 회사에서 다음해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게 되는 거니까 뭐 그 어떠한 소득도 합쳐야 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분리 해가지고 세금 납부가 완료가 되고 신고를 따로 할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나쁘지가 않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금융투자 소득세가 나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분들 말고도 우리가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이런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뭘 가입하냐? 정기 예금을 가입을 합니다. 나는 손실은 죽어도 못 보겠다 라는 하시는 분들은 정기 예금 가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혹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또 사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연간 예금 이자가 2,500이 나오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거고, 이자소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소득 대상자인 거고, 그다음에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죠. 손실이 안 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돼도 여전히 이자소득 대상, 이자소득이 발생한 걸로 보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법이 시행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누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냐?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있는 돈이 대거 뭐 다른 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뭐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세력의 어떤 음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의견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반감을 사고 있는 정책이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금융투자 소득세 대상이 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낼 거다라고 하기에는 그러기에는 익절을 굉장히 크게 봐야 됩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익절을 봐야지 우리가 이제 이걸로 관련해서 세금을 납부할 게 나온다는 거니까, 대상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수익을 봤으면 너무 좋겠어. 하지만 어렵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게 이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내 주식에서 돈이 좀 빠져나갈 수는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의 매력이 감소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꼭 국내 주식에 한정돼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 국내 시장이 매력이 감소해서 좀 이제 뭐 동학 개미들한테 불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국내 주식형 뭐 ISA 같은 게 신설이 되면 그 비과세 한도만큼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내 주식이 아닌 곳에 투자를 하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뭐 이제 국내 주식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된다, 그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런 비과세나 뭐 분리과세가 되는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커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뭐 ISA는 이미 있는 상황이고, 뭐 비과세 한도를 기존 거를 늘린다는 것도 아직 개정이 안 됐고, 그리고 뭐 국내 주식형 ISA를 신설하겠다, 새로 만들겠다, 런칭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 계획을 한 것도 아직 법 개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되는 것을 좀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번 국회 때 뭐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바뀌는 점이 있는지, 뭐 오히려 또 강화될 수도 있겠죠. 모르는 거죠. 여소야대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바뀌는 점이 있는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시행이 될 때 기존에 이미 개정된, 그러니까 신설된 법 그대로 시행이 되느냐, 아니면 뭐 몇 년 더 유예를 할 거냐,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뭐 폐지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또 해야겠네요. 그래서 노잼이죠? 노잼이죠? 그래도 여튼 찍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어떤 세법적인 이슈가 있으면 또 찍어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